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돈 벌어준다고 가서 1년 반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며느리마저도 어머니 저래도 돈을 벌어야 되지 큰일 나겠어 해서 며느리도 갔는데 며느리도 연락이 끊겼고 그 정도 되면 뭔가 정권에 대한 원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철회를 안 하세요. 그 부정선거에 그 방법을 또 동원했거든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EU 이사회가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미국에 이어서 EU도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EU에서 요구하는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국제사회에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 얘기하게 된 이 장구하고 긴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개표 현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를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전 조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표를 하고 나오면은 바로 조사하는 게 그 뭐죠? 출구조사.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 결과까지 다 야당에 유리하게 나왔는데 네. 훨씬 높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투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요구가 있었는데도 네.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일단 개표 중계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중계를 전혀 안 했고 개표원들이 그거 하나하나 봉투 까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개를 영상으로 안 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뭔가 그 사이에 또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6시간 만에 당선자는 기존 대통령인 마두로 하고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베네수엘라 현장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시간 만에 집계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들여다보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여기까지 치닫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그건 그 나라 내정에 대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왜 미국, EU 다른 여타 국가들 멕시코도 뭐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성명 발표한 것 같던데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이게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그 뭐 스승이라고 해야 될지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차베스 전 대통령 네. 이 차베스 전 대통령 때부터 말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차베스 대통령은 본인이 정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는데 가지고 왔던 그 슬로건이 그동안 원주민 계열의 국민들이 너무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고 일부 순수 유럽계 혈통에 가까운 사람들만 국부의 상당 부분을 누리고 있다. 예. 이 양극화를 완화해야 된다. 근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차베스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어요. 바로 원유, 석유입니다. 이 석유의 최대 매장 국가가 어디냐? 이것도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오펙 있지 않습니까? 예. 오펙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산유국들의 모임이니까 그게 제일 정확할 수도 있겠죠. 2019년도 그 사이에 또 매장지가 또 확인된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일단 2019년도 발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석유 생산량 말고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세계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오펙 기준으로. 근데 이 매장량이라는 거는 추정량이 있고 실제로 매장되는지 확인된 양이 있잖아요. 네, 확인된 양을 말하는 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추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매장량 자체로는 베네수엘라가 1등인데 예.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주려면 이렇게 많은 석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공부도 이걸 기반으로 석유판 돈으로 공부도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개선해 드릴 거고 복지도 드리겠다.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주민 주로 서민층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원유로 이제 국부를 쌓아서 그걸 그 나누겠다. 서민층과 원주민에게 나누겠다.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한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을 공고히 한 건데요. 네. 그 베네수엘라 가다 보면 이제 주유소에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이 PDVSA, 그 나라 현지 발음으로 하면 페데베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예요. 그래서 석유의 개발과 시추,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모든 권한을 페데베사라는 국영 베네수엘라 회사에게 모두 통폐합을 시키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다음부터인데요. 본인들은 석유를 개발할지 말지 그 결정할 권한을 이 페데베사라는 국영 석유 회사에다가 줬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결정하는 걸 이 페데베사라는 이 국영 석유 회사에다 줬는데, 정작 석유를 캐가지고 정제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그 제조 역량과 관련된 기술은 이 회사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는 페데베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민간 자본가 6대4,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6, 그다음에 해외 다국적 석유 회사들, 뭐 우리가 다 아는 엑선 모빌이나 이런 네. 회사들이 4, 이렇게 합작 회사로 자 우리가 개발권을 활용해서 너희한테 같이 개발하는 걸로 했으니 나누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얻었죠. 예. 근데 문제는 주판을 잘못 튕긴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선심 행정이 더 심했던 건지, 물론 계속됐으면 성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그 사이에 잔고가 고갈난 거예요. 국고가. 국제 석유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다라고 분석도 있던데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꼭 국제 석유 가격 하락 탓만 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데요. 네. 저도 만약에 그게 제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100%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역량 갖추지 않고 이렇게 석유만 믿고 방만 경영하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석유 말고 원유의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흔히 말해서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거 말고 원유는 그게 다 전 세계 원유가 균질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주로 나는 원유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황성분도 많고 뭐 흔히 말해서 중진류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제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대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일정 수준까지 가장 많이 받쳐줘야지만 국제적으로 그게 시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원유고, 어느 유가선 이하로 떨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산유국이 1순위가 항상 베네수엘라라는 거예요. 석유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비용을 충당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 예. 예. 그러니 통상적으로 다른 중동 국가의 산유국들이나 북해 연안의 산유국들은 네. 이 정도 원유 가격은 우리가 흑자인데요라는 그 수준에 있었어도 네. 베네수엘라는 그 가격에선 흑자가 안 나는,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인 이유도 일부는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방만 경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 뭔가 하여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가 슬슬 잔고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악수를 둔 건데, 차베스가 원래 다국적 그 오일 회사들하고 합의 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깬 거예요. 니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것도 국유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이 입장을 바꿨다는 이 얘기도 뭐 다국적 석유 회사들이 얘기하는 바고 또 차베스 입장은 또 달라요. 예. 제가 다른 나라 상황이니까 함부로 얘기 안 드리려고 양쪽 입장을 다 얘기하는 건데, 예. 처음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실제 석유를 캐보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자신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차베스 입장에서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국민 거다, 이게 이제 차베스 입장이고, 다국적 석유 회사는 이렇게 갑자기 국유화 해버리겠다고 선언하면 그동안 개발하는 데 쓴 비용들 우린 다 어떡하냐, 이렇게 입장이 첨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다국적 석유 회사들이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베네수엘라의 특정 해안, 여기가 석유가 주로 판매되는 곳인데 여기를 봉쇄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원활하게 판매되는 것들을 슬슬 막아달라, 이게 다국적 석유 회사들의 로비였죠. 미국의 정가나 이런 데는요, 어디에서 로비를 받지 않고
않고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얘네들이 이거 우리 돈으로 다 개발하게 된 상황에서 네. 이걸 막 팔려고 하니 막아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미 정가에서 그 로비에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로 해준 게 쟤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네. 전 세계 여기저기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다가 자체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 제재를 미국이 가합니다. 예. 이 금융 제재를 가해서 달러로 되는 해외 계좌나 송금이나 인출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에게 뭔가 결제하기가 쉬워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백기투항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등장한 또 제3의 인물이 바로 중국이죠. 원래 사실 중국은 그 전부터 했다가 물량이 늘어난 건데 그 전부터 중국은 뭘 했냐면 베네수엘라에게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대금을 우리가 600억 달러 정도의 니네 시설 투자 자금으로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금융 제재해서 뭐든지 베네수엘라 석유가 국제사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전부터지만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슬슬 가져가는 거죠. 네. 미국은 금융 제재로 어쨌든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전부터 작업을 해오던 중국이 네. 투자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걸 더 마두로가 더 강력하게 했냐면 국제 유가가 올랐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마두로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니네 미국이 또는 서구 열강 국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우리가 당할 것 같아?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 버젓이 플로리다에서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로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 정도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더 싸게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 정유사 입장에선 아니 지금 국제 유가 올라서 우리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본전을 남기는데 갑자기 밑에서 중국 자본으로 값싸게 뭔가 개발해서 솔직히 그때도 베네수엘라가 일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미국보다 더 싸게 미국에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이신 거죠? 예, 그건 확실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더 석유를 싸게 정제해서 미국으로 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저 마두로라는 대통령까지도 단죄를 해야겠구나. 국제사회 그런 이목이 집중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부터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나 국제 기구에 참석하는데 마두로 못 온다. 그리고 유럽도 뭐 트럼프랑 뭐 유럽이랑 또 뭐 미국 대통령이랑 뭐 다 각별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상 미국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베네수엘라가 자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이상하게 제재도 많이 받고 그런 게 거기에 있고요. 그럼 중국은 진짜 그런 베네수엘라 석유로 돈을 좀 벌었느냐? 이건 제가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으로서 네. 정말 특이한 걸 봤어요. 예. 앞서 해안 봉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석유라는 게 한번 캐기로 시설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밸브 잠궈 놓으면 이게 엄청난 손해거든요. 네. 계속 뽕뽕뽕뽕 나오게끔 해서 일부를 그걸 얻다가 뭐 창고에 쌓아놓든 뭐든 해놔야 그 고정비가 계속 그래도 감소되거든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그 유조선들이 정말 제 눈에 보인 것만 근처에 몇십 척들이 둥둥 공해상에 떠 있어요. 계속 시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도 나름대로 부패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수의 특권층이 국유화시켜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독과점화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부조리함도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비율도 높은데 석유가 생산된 걸 외국에 못 팔게 되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그 거대 유통회사, 해운사 또는 석유 관련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한 관료들이나 페데베사 고위층하고 결탁이 돼서 일부 석유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요. 되게 싸게.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유조선에 가득 싣고 공해상에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 예. 야 거기 석유 실어놓은 거 끌고 와 해서 그 다음에 끌고 와서 판매할 수 있을 때 판매하는. 약간 사재기 같은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뭐 사실 저도 비슷한 느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국가가 뭐 말도 아닌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어쨌든 우고 차베스 시절에 그 연임이 1연임까지만 됐던 제도 헌법 제도를 우고 차베스가 바꿔서 연임이 계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게 마두로 대통령 이 시기까지도 유지되면서 그럼요.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저항도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그 베네수엘라 상황을 전달받는 경로는 뭐 미국 언론사라든가 다국적 그 흔히 말해서 서구 열강 국가들의 언론 매체나 통신사를 통해서 대충 조망받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건데 네. 베네수엘라의 정통한 많은 학자들은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중에서 700만 명 정도는 차베스나 마두로 이 정권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 700만 명은 있다 확신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걸 현지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전체가 몇만 명인데요. 이것도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오늘 원래 제가 이 얘기는 못할까 봐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원래 베네수엘라 국민은 3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발표를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본격적으로 경제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금융 제재한 뒤부터 예. 2017년 언저리부터인데요. 이때부터 물가 상승이 2018년도에 IMF에서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 조사한 그 표를 보면 100만 %가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100만 % 상승하면 10억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원이다 그러면 80억이 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준이 되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2, 3년 만에 전부 다 국가를 떠났어요. 아. 아빠만 떠난 집, 이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매해 몇십만 명씩 떠나요. 지금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 1,000만 명대까지 내려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 700만이면은 뭐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가 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옛날에 유러피언 그 후계들 지금 그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야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 곤잘레스라는 분인데 그분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에 베네수엘라 야당 후보였던 곤잘레스 쳐보시면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전통적인 스페니쉬 계열의 백인 얼굴을 가지셨거든요. 그냥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전통 주류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 눌러왔던 원주민을 배척하고 눌러왔고 부의 양극화를 유도했던 걸 다 기억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 신경 써줬던 건 차베스랑 마두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가 빈곤하고 진짜 본인이 진짜 극빈층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지를 철회하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빈민층 현장에 그 경호 받으면서 들어가서 다 만나봤는데 네.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돈 벌어준다고 가서 1년 반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뭐 큰 사고를 당한 건지 하면서 엉엉 우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며느리마저도 어머니 저래도 돈을 벌어야 되지 큰일 나겠어 해서 며느리도 갔는데 며느리도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손주 3명하고 할머니만 사는 집인데 그 정도 되면 뭔가 정권에 대한 원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철회를 안 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으로 뜨겁다고 하더라도 이쪽이랑 이쪽이 세력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원래 속단할 수는 지지층이 없다. 크니까 네, 속단할 수는 없다. 예,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을 좀 길게 짚어봤는데 어쩌면 원유가 석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계획 예. 이거를 잘못 세운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강국이라 하셨잖아요.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많다. 금도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지금이라도 개발을 하면 예. 예, 국가 경제를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진짜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 말이나 시각이 100% 틀린 거는 아니에요. 서구 열강의 제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금도 석유는 뭐 유가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받쳐줘야지만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뭐 저도 그거는 동의하니까 그건 뒤로 하더라도 네. 금도 워낙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러니까 석유 이외에 광물 자원 개발할 것도 너무 많고 네. 아직까지 어디 뭐가 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남미 국가에서 초기부터 유럽인들의 정착종이었던 곳은 그냥 다 천국이에요. 날씨가 우리로 따지면 초여름 날씨, 뭐 우리가 휴양지로 주로 가는 뭐 괌이라든가 뭐 발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날씨가 1년 365일 계속되다 보니 여기에서는 지금이야 뭐 정보통신 사회니 뭐니 해서 농업하려고 해도 네. 전화기 사야 되고 팩시밀리 사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있어야 농산물 수출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농사를 심기만 하면 잘하고 뭐 손은 풀어놓으면 네. 비옥해지고 게다가 금도 간간히 캐지니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금광 개발 그 권한이나 요즘 금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것 중에 일부를 다시 그동안 시도해왔던 이 시도를 통해서 외국 회사와 합작으로 일부 개발하자. 그리고 일부 털 거 털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국가를 재건해보자 하면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가진 게 많은 나라니까. 네. 바로 국민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으니까 아니 우리 부자 나라인데 내가 왜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 먼저 뭔가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성을 해야 되는데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은 것도 분명한 악순환이에요. 이번에 뭐 금광 또 개발했다던데 왜 나한테 보급품 안 줘요? 생필품 왜 안 주십니까? 이 요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두로도 그 부정선거에 그 방법을 또 동원했거든요. 예.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지 기반이 많은 동네가 거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 기반이 많은 동네의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는 투표하러 오면 우리로 따지면 사은품 같은 걸 줬어요. 우리는 그런 게 불법인데. 우리 큰일 나죠. 근데 거기 그 지금 극심한 인플레 상황에서 생수라든가 먹을 거 준다고 하면 당연히 투표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 과연 이 금융 제재 풀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투자하러 들어간다 한들 이 어떤 사회의 의식 구조와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고서 또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파퓰리즘 비슷한 것들이 완전히 그냥 고정된 상황에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서구 국가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쨌든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또 중국 얘기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네. 그 미국이 제재했었을 때 중국이 그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그 전부터 조금씩 하긴 했지만 제가 700억 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금은 달러 결제가 다 막혀 있으니 나는 원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거기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그걸 통해서 석유 캔 걸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 수단이 더 공고해지고 중국도 다른 경로로 석유를 캐는 게 더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네. 어떻게 됐느냐. 네.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 극심하게 악화되니까 중국인들이 본인들이 그 시설 투자해줬던 석유 관련한 시설 단지 그 시설물을 고철로 사갔어요. 감 오시죠? 석유 시추하고 예. 정제하는 그 시설 인프라를 다 조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가동이 제대로 중간에 안 되다 보니
고쳐 녹 썼을 거 아니에요. 녹이 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뭐 페인트 칠하고 뭐 해서 뭐 윤활유 부어서 가동되게 도와준 다음에 저희가 예전처럼 다시 사드릴게요. 한 게 아니라 이 철마저 이제 파시죠. 안 쓰시는 것 같은 데서 그 고철 장수들까지 와서 그거까지 다 떠간 거예요. 약간 중국도 포기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요. 아.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 중국도 이게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인식까지 조금씩 더 생겨버렸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당분간 국제사회에서 지난번처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어디 석유 캘 수 있는데 어디야? 태세 전환이 갑자기 돼서 갑자기 마두로 찾아가서 야 마두로 그동안 내가 좀 섭섭하게 했지 미안하다 베네수엘라 석유라도 이제 다시 캐자 이런 갑작스러운 일 생기지 않는 한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베네수엘라는 자원 수출도 어렵고 금융 제재 때문에 막혀 있고. 네. 그러면 내수라도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현재는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수는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지는데 예. 일단 내수가 가동되는 가장 큰 방식은 석유 이외의 광물 자원들 그거 수출하는 거랑요. 예. 농산물 수출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다 잘 자라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치즈 중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치즈거든요. 그만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식가신데. 그만큼 그것들은 뭐 인근의 미국이나 다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수출합니다. 예. 그래서 석유 이외 광물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농산물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사는데 그게 그래서 베네수엘라 통계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지금 30%씩 수출 증가율이 생기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뭐 늘어나는 걸로도 보이고요. 최근 통계에서도 기사들도 보니까 요즘에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네. 예, 이런 기사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농산물 수출 때문이에요. 전 세계 물가 다 올랐는데 베네수엘라는 인건비 지금 가장 싼 곳 중에 하나가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농산물 재배하는 데는 별도의 뭐 비료 주거나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힘빨로 이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농산물과 이런 일부 광물 자원 수출해서 비옥해졌다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부유층이 사는 동네는 아무 영향 없어요. 물가가 100만%가 올라도 아무 영향 없어요. 아마 그 농산물 수출하는 그 상당 부분의 이익이 또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 낙수 효과를 봤지만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전혀 받지 못한 거 사실이고 네.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됐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은 어쩌면 경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전에 멕시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하 경제라든지 아니면 암시장, 뭐 불법 경제 이런 쪽으로 지금 그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그쪽도 드릴게요. 마찬가지군요. 예. 이제는 세금마저도 걷기가 어려워진 게 네. 지하 경제, 뭐 암시장 그리고 불법적인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금이 많이 채굴됐던 곳이고 그래서 국영금광회사가 저기 채굴했던 옛날 폐허가 된 광산들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그 광산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면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표 쓰고 아니면 사표도 쓸 거 없어요. 거기 일하는 척하면서 뭐 소액이지만 돈 받을 월급은 주머니에 넣고 국가가 잘 자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파퓰리즘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건 뭐 나한테 줘요. 뭐 그럼 받고 본인이 자기가 개인 채광을 하는 거예요. 금을.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카라카스 말고요. 네. 저 지방에 뭐 밀림 몇 개 지나가지고 정글 몇 개 지나서 도착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을은 중세로 돌아간 동네도 많아요. 대금 결제를 뭘로 하느냐? 금으로 해요. 예. 아주 조금 금 덩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이만큼 금부치로 무게 달아서 그럼 식료품이나 저 카라카스에서 누가 석유 정제된 석유 싣고 왔대요 하면 그 석유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럼 그것도 살려고 금부치 들고 정확히 이 혀로 깨물어 보고 이제 뭐예요 순금이 맞네 확인하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달로 구경하기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죠. 자국 화폐는 못 믿을 거고 그런데 이 동네는 전통적으로 금은 많았으니 이제 글로 이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경제권을 가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 경제랑 불법적인 경제 중에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지금 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 중에 하나는 매춘과 같은 네. 그런 일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보기엔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곳인데 원래는 베네수엘라는 폐쇄주의가 많았던 국가고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방도가 높았던 곳은 지지난주에 했었던 멕시코였어요. 네. 왜냐? 멕시코는 척박해요. 그래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남미에서 멕시코로 자꾸 유입되는 사람들은 멕시코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멕시코 지나서 미국 갈 건데 길을 열어다오. 그러니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막아봤자 남미 국가들하고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세요 하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개방성 그다음에 정치적 외교적 개방성이 높았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였구나 생각이 드는 곳이라서 베네수엘라로 남미 사람들이 넘어오는 이유는 여기서 살고 싶어서 넘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폐쇄해서 더 못 넘어오게끔 수십 년 동안 막아왔어요. 네. 이 비싼 석유 가지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니들은 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근처 콜롬비아는 옛날부터 못 사는 나라고 치안도 불안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넘어왔는데 예.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고 여성들도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불법적인 일 하고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아, 근데 어떤 기사에 보면은 네. 금융 제재가 최근에 좀 풀려가지고 수출이랑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접하거든요. 그게 농산물 수입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그것도 설명 좀 금융 드릴게요. 제재가 풀린 거는 맞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미국의 숙제와 전 세계 숙제가 뭐예요? 물가 잡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좋네. 네. 일부 또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우나 고우나 자꾸 차베스를 다시 그리워하거나 마두로를 그래도 지지하는 세력이 700만 명이나 있는 이유는 서구 국가들하고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손 안 잡겠다라는 심리가 자꾸 생기는 게 우리를 극단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것도 지네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것도 지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풀어주고 요즘 금융 제재 조금 완화돼서 그래서 결국 베네수엘라가 또 팔게 된 게 뭐냐? 지금 석유를 캐서 팔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뭐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내수의 국민들 쓸 석유 조달해 주기도 바빠요. 그럼 석유는 어차피 국제사회의 교란 요인이 아니고 농산물이나 우리가 또 가져오자. 네. 그러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히려 어떤 생각도 하냐면 금융 제재 풀어서 우리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가져가니 그러니 우리 생필품 가격이 더 오른다. 왜 지금은 또 이런 거는 금융 제재를 또 푸는데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어쨌든 마두로에 대한 네. 지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 서구 열강 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항상 주로 미국계 신문 중심으로 발표된 내용만을 고스란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중동 국가를 가거나 남미 국가를 봤을 때 네.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전달하는 분들을 봐서 제가 양쪽 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번에 마두로가 그러면 정당하게 투표에 당선된 거냐?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삼선이나 하면서 너무 뭐라 할까요? 실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 해결한 게 없거든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 뭐 투표를 투명하게 그렇죠. 공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본인도 문제죠.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그러면 이번에는 뭐 서구 열강과 타협은 하지 않더라도 마두로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부정선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경우 네.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 수는 몇이나 돼요? 지금은 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마 90년대 중반까지도 비슷한 추세였을 건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워낙 부유하고 네. 뭐 복지도 잘 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 많이 국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번에 저 마지막으로 제가 출장 갔었을 때도 그분들을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회하시죠. 국가의 수준이라는 게 완전히 뒤엎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는. 그래서 제가 상황인 여쭤봤어요. 거고. 예. 어떤 분은 그 베네수엘라의 우리로 따지면 명동 거리 같은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액세서리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이셨는데 네. 두어 번 그냥 가게가 털린 거예요. 이 귀금속들을 다 이제 네. 훔쳐간 거죠. 치안이 안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본인도 불안한 마음에 약간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만 들어와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데요. 이렇게 조금 이제 연로하신 뭐 노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년층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렇게 걱정되시면 이제 짐 싸가지고 네. 영국 귀국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내 전 재산이 내 모든 게 여기 다 있는데 이 가게를 누구한테 넘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건들 다 하나하나씩 얼마 뭐 떨이를 해도 네. 팔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손에 쥐고 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 상황이 이런데 이거 누가 가져가겠냐.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로 남아 계신 한인 분들이 꽤 많겠네요. 꽤 있어요. 예.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가? 기업은 거의 다 철수했어요. 거의 다. 예. 제가 해외 갔을 때 단기간에 그 나라 현지 상황을 빠르게 학습할 때 정말 큰 도움 주는 기관이 코트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이번 기회를 또 드려서 코트라 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면 예. 코트라 분들이 안 계신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기업이 몇 개라도 있으면 코트라가 끝까지 남아서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지원하고 현지에 빠르게 뭐랄까 정보 습득하고 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베네수엘라는 제가 가봤던 출장지 중에 처음이었어요. 코트라가 철수했어요. 그만큼 전국이 뒤숭숭했던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코트라 철수했다는 건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우리 기업은 이제 큰 기업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우리 그 한인 교민들은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몇몇 아파트 단지에 많이들 모여 사세요. 네. 이제 서로 돕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향후에 베네수엘라 상황이 그럼 좋아질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네. 그냥 뭐 공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썰을 풀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대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정도 지경까지 내려가니까 썰마저 못 풀겠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가 감도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100만% 가까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 처방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화폐 개혁했더니 어떻게 됐다? 물가가 더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처방 가지고는 이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보통 학자분들이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공고히 하곤 하는데 네. 가설을 세우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걸로 알아듣겠고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우리한테 이 상황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확실하게 하나 느낀 거는요. 네. 돈은 국고라는 게 필요할 땐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요.
또 너무 그걸 남발했다가는 또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균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쓸 땐 써야 된다. 하지만 계속 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안 되고 균형감 있는 복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들고 또 한 가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지면요. 부유층들은 다 괜찮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양극화가 극심한 뉴욕, 예.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아주 부유층 동네 살기가 당연히 척박해졌죠. 무슨 저 후진국 계엄 국가처럼 밤에 못 돌아다니고 어느 지역 바깥으로는 쉽게 못 가고 네. 그래서 양극화도 반드시 잡아야 모두가 다 편하게 사는 세상 온다. 그것도 그렇죠. 봤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 지출과 양극화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